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주에서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MIT 교수 한마디에 도쿄 총리관저는 물론 브뤼셀과 워싱턴까지 비상이 걸렸죠. 미국과 일본, 유럽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재밍 무력화 스텔스 정찰 위성을 한국이 단 300명의 연구진으로 72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제하려다 되려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심장부를 내려다보게 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집어버린 아리랑 7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적어주세요. 그날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앤 브라운, EU 대표부 안보 담당관으로 도쿄에서 일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긴급 호출이 떨어졌어요. 일본 총리관저 지하 3층. 1시간 뒤. 참석 필수.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소집은 보통 전쟁이나 테러 같은 중대 사태에서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운전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방위성,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고위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 방위상의 표정이 특히 굳어 있었죠. 그가 저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습니다. 브라운 씨, 중대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MIT 동아시아 안보연구소 긴급 분석 보고서.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MIT? 왜 갑자기 미국 대학 보고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정찰 위성 게임 체인저의 등장.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해상도 0.25m급. 예상 발사일 3개월 이내. 0.25m.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25cm 단위로 지상을 식별한다는 뜻이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건 미국, 중국, 일본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MIT 김 교수가 이틀 전 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자문을 맡고 있죠. 발표 직후 전 세계 방위 산업계가 들썩였어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단지 위성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양자내성 암호 체계, 초고속 주파수 도약 기술, 재밍 무력화 시스템. 낯선 용어들이 나열됐죠. 일본 방위성 기술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위성은 전파 교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나카 방위상이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정보 패권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아니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외무성 국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김 교수가 과장한 거 아닙니까? 기술 고문이 고개를 저었죠. MIT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신뢰도 90% 이상이에요. 저는 자료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300명 규모의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나로우주센터 지하의 비밀 통제 시설을 완공했다. 지하 시설.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다나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의 위성 성능 제한을 요구하고 데이터 공유를 강제할 겁니다. 강요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방위상님, 한국과 대화를 먼저 시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나카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브라운 씨, 이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통제해야 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의는 구체적 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상도 제한, 데이터 공유 강제,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모든 게 한국을 압박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봉쇄였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MIT 교수 한마디에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브뤼셀에 보낸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창밖 도쿄 야경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지? 아리랑 7호. 저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대표단과 합류했어요. 외무성 국장 2명, 방위성 실무진 3명, 그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기술고문 1명이었죠. 다나카 방위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보좌관 사토시가 단장을 맡았어요. 사토시는 비행기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오늘 협의는 형식적인 겁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쉽게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차에 타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협의 장소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였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했어요. 타원형 테이블, 벽면에 대형 스크린, 그리고 한국 국기와 태극 문양이 새겨진 로고. 저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정책관 이승호 씨였죠. 그는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토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영내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죠. 한국의 차세대 정찰 위성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고성능 위성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호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사토 씨는 계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위성 해상도를 0.5m 수준으로 제한. 둘째, 촬영 데이터의 영내 공유. 셋째, 핵심 부품 도입 시 사전 협의. 그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이승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침묵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측 사람들을 봤어요. 누구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이승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 국장님,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우주기술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명확함만 남았죠. 사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주권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영내 안보는 공동의 책임 아닙니까? 이승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보 협력과 기술 주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능력을 개발할 뿐이죠. 일본 측 기술 고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0.25m급 해상도는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승호 씨 옆에 앉은 여성이 대답했어요. 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최윤경 씨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같은 수준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제안받아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회의는 그들에게 놀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된 압박이었고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토 씨가 어조를 바꿨습니다. 이 국장님,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역 안정을 위해서요. 이승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안정은 균형에서 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논리를 앞세웠어요.
국제규범, 투명성, 협력체제.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승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죠. 우리 위성은 예정대로 개발됩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사토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본 측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들의 당혹감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에게 노라고 말한 겁니다. 저녁 식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하게 대접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저는 최윤경 박사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회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확신을 읽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압박이 올 걸 알고 있었고 대응책을 세워뒀던 겁니다. 그들은 받아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완고하군요. 후발주자답지 않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브뤼셀에 보낼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이승호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우주기술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서울회의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일본 방위성 기술평가단과 함께였죠. 단장은 육상자위대 출신 기술고문 야마모토 씨였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제게 말했어요. 브라운 씨, 이번 방문은 실사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실사라는 말이 어딘가 오만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선생이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러 가는 것 같았죠.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였습니다. 검증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로우주센터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걸렸어요. 해안가에 자리 잡은 시설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어요. 저는 센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김민준 씨라고 소개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환영합니다. 발사 본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숨길 게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본관 3층에 있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어요. 벽면에는 역대 발사 기록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 1차, 2차, 3차.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봤어요. 발사 순간을 포착한 것들이었습니다. 화염과 연기, 그리고 하늘로 치솟는 로켓. 장관이었어요. 야마모토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일본도 H-IIA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룬 것들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이라는 말에는 자만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그 격차를 10년도 안 돼서 따라잡았습니다.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죠. 중앙에는 원형 콘솔이 있었고
연구원 10여 명이 자리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긴장이었죠. 한 남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회색 머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발사통제본부장 박준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야마모토 씨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시설입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그는 우리를 중앙 콘솔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누리호 발사 통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로켓의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죠.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추진제 압력, 자세 제어, 궤도 계산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자동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준혁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95%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95% 자동화라는 건 사람 개입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최첨단 수준이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수준이긴 했지만 한국이 이만큼 올라온 건 예상 밖이었죠. 야마모토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제안한 동맹국 간 데이터 연동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혁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 측 또 다른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을 위해서라면요. 박준혁 본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투명성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일본도 자국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실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측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은 압박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의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공손했지만 강했죠. 그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어. 시찰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발사대, 조립동, 연료 저장 시설.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일본 측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를 찾지 못했죠.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본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복도 끝에 있는 표지판을 봤어요. 지하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빨간 글씨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지하 통제구역이라.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제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아, 저기는 백업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거죠. 그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백업 시스템치고는 출입 통제가 너무 삼엄했어요. 복도에는 보안 카드 리더기가 2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 장치도 보였어요. 심지어 감시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백업치고는 과하다. 야마모토 씨가 물었습니다. 저 지하구역도 볼 수 있습니까? 김민준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보안 등급이 높아서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야마모토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투명성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김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본도 기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2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그 문을 계속 봤습니다. 뭔가 있어. 저 아래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 직감이었어요. 합리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 15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죠.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오후 늦게 시찰이 끝났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우리를 배웅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 통제구역은 정확히 어떤 용도입니까? 박준혁 본부장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업 시스템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백업 시스템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른 일본 측 인사들도 동의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한국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어. 지하에 뭔가가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지하 통제구역. 삼중 보안. 박준혁 본부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 뭔가 숨기고 있다. 저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일은 2026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방위성 우주감시센터에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발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죠. 야마모토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상황실에는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서 있었죠. 일본 기술진은 한국 측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켓 상태, 연료 압력, 날씨 정보. 모든 게 화면에 떠올랐어요. 발사 3분 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180, 179, 178.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긴장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데이터 하나가 사라졌어요. 연료 압력 수치였죠. 일본 기술자가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수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데이터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세 제어, 추진 시스템, 궤도 계산. 하나씩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발사 1분 전. 일본 모니터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야마모토 씨가 소리쳤죠. 통신장애인가? 재연결해. 기술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데이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통제실을 보여주는 생중계 화면이었어요. 놀랐습니다. 그곳은 멀쩡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침착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사 10초 전. 일본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한국만이 자신들의 로켓을 보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0. 화염이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일본 화면은 여전히 암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국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차단한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발사 10분 뒤. 한국이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그제야 데이터를 다시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뒤였죠. 야마모토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갔어. 그들은 통제받지 않을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도쿄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이었죠.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다나카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우리 정보망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어요. 이건 도발입니다. 다른 강요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도발이라는 단어가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한 장성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한국 위성 발사 때 재밍을 가동합시다. 아리랑 7호 발사가 3주 뒤였어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재밍이라니요. 그건 공격행위 아닙니까? 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술적 대응입니다. 브라운 씨. 회의는 빠르게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미국도 동의했다고 했어요. 일본 재밍 위성 4기와 미국 위성 1기가 협력하기로 했죠.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역효과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묵살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일본은 과열되어 있었죠.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완전 침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외부 연락을 모두 차단했죠. 72시간째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항복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말했어요. 압박이 먹혔어요. 한국이 물러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다른 뜻입니다. 저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봤던 지하 통제구역을 떠올렸습니다. 삼중 보안, 박준혁 본부장의 눈빛. 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이었죠. EU 정보망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300명 규모의 연구진이 긴급 소집됐다고 했어요. 지하시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리랑 7호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짧은 발표뿐이었죠.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재밍 준비는 완료됐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 지하에서의 작업, 그리고 박준혁 본부장의 여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지만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큰일이 나지 않기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시작됐어요. 아리랑 7호 발사일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저는 다시 도쿄 우주감시센터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죠. 야마모토 씨가 설명했습니다. 재밍 위성 5기가 배치됐어요. 한국 위성 신호를 포착하는 즉시 교란합니다. 화면에는 위성 위치가 표시됐죠.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발사 30분 전, 일본과 미국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죠.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랐어요. 일본 측은 신호 포착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그런데 이상했어요.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당황했습니다. 신호 미확인. 추적 불가. 화면에 경고문이 떴어요. 야마모토 씨가 소리쳤죠. 어떻게 된 거야? 재밍을 가동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란할 신호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주파수를 바꿨어. 아니, 아예 다른 방식을 쓰는 거야. 72시간의 침묵. 지하시설. 모든 게 이걸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30분 뒤. 한국 통제실 화면이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아리랑 7호 정상 궤도 진입. 모든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백악관 서쪽 정원이었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사람의 얼굴까지 보였죠. 다음은 펜타곤이었습니다.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이 읽혔어요. 미국 우주군 사령부 옥상 장비, 일본 자위대 기지, 해상 함대 배치도. 모든 게 초고 해상도였습니다. 일본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 어느 곳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겁니다. 최윤경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양자내성 암호 체계입니다. 재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강렬했어요.
저는 일본 측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말을 잃었어요. 기술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죠. 제밍 작전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나카 방위상이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거였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용히 말했죠. 백악관이 항의했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왜 이런 작전을 했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일본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독립성만 증명해준 셈이었죠. 저는 화면 속 박준혁 본부장을 봤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이틀 뒤였습니다. 일본 내각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EU 대표로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다나카 방위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독립성만 증명해줬죠. 강요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브라운 씨, EU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죠.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 기술을 확보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억누를수록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이미 유럽 우주기업들이 한국과 협력을 타진하고 있어요. 인도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통제에서 협력으로요. 일본 방위성 기술 고문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존심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과 국익은 다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일본도 그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요. 대립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회의는 석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격론이 오갔어요. 하지만 결국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기로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외무성 국장과 함께였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대화였죠.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 이승호 우주정책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경계심이 덜했습니다. 일본 측 제안을 듣겠다고 했죠. 일본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우주 쓰레기 제거, 심우주 탐사, 위성 데이터 공유.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이승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윤경 박사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제안은요? 일본 국장이 대답했어요. 철폐하겠습니다. 상호 협력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관계가 바뀌고 있어.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진지했어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원했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논의됐습니다. 공동 위성 개발, 발사 기술 공유, 데이터 센터 구축. 이승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경쟁자로 본 적 없습니다. 다만 동등하게 대우받길 원했을 뿐이죠.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진짜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윤경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고맙습니다. EU가 중재 역할을 해줘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끝났어. 위기는 해소됐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우주협력의 새 장이었죠. 한일 협력합의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나로우주센터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EU가 준비한 한일-EU 공동 우주 연구 제안서를 전달하러 왔죠. 박준혁 본부장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브라운 씨, 다시 오셨군요.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경계가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말했죠. 이번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본관 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발사대가 보였어요. 다음 누리호가 준비 중이었죠. 저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이유, 한국, 일본의 공동심우주 탐사 프로젝트였어요. 박준혁 본부장이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 통제구역 말이에요. 거기서 72시간 동안 뭘 하신 겁니까? 박준혁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보여드리죠. 저는 놀랐어요. 우리는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통제실이 나타났죠. 누리호 본관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양자내성 암호 시스템을 여기서 개발했어요. 72시간 동안 전 직원이 투입됐죠. 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최첨단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구나.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전망대로 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우리는 일본을 적으로 둔 적 없습니다. 그저 통제받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누리호가 저녁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일본과 한국 우주인이 함께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이 온다면 저는 그 역사를 가장 먼저 기록해 두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 준 건 명확해.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위성이었죠. 이제 그 위성은 세계와 협력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저는 박준혁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이유가 다리를 놓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한국의 우주시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